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중시하는 물가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페드의 긴축 정책 기조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게 될까요? 오늘은 조금 거시적인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해 보죠. 지난 27일 미국 상무부가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표 PCE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상승했는데요.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3월 6.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반 만인데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 물가도 4.9% 상승하며 한풀 꺾였습니다. 두 달 연속 둔화된 것은 코로나19 초기 이후 역시 처음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정점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섣부른 낙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난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인플레가 꺾이려면 기본 가정은 유가가 99달러로 하락을 해야 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 물가 상승을 보면 원달러 환율과도 연관성이 커졌는데요. 원래는 2020년까지는 그 전까지는 수입 물가가 원화 약세와 반비례였다면 최근은 원화 약세가 물가 상승률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 확정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또 원화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까지 오르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계속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생긴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경제 관련 코멘트에서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약화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국의 통화 긴축 내용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국내 경제 관련해서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2.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재차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5월 물가 상승률이 5%대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 중 물가 상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가성비 전략 더 심층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손현정 앵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 강승원 책임연구원 모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많이 타셨네. 저기 보자.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지난주 최근 한 2주 열흘 사이에 월가에서 분위기가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가 바뀌는 흐름인데 그러면서 증시도 반등을 하고 달러도 약해지고 이런 느낌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연준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약간 조금 연준은 지금까지 네.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장이 가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정보들이 달라지게 되죠. 결국은 S&P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오면서 약세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약세장 진입되는 연준이 도와준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의 콜 중에서 흔히 말하는 조금은 부담감이 덜어지는 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것들이 진짜 연준의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나 네. 진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연준의 콜은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물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예. 미묘하게 해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피크아웃 했다라는 거는 네. 모두가 다 동의.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작년부터 몇 번 당했어요. 상승률이 올라오다가 잠깐 내려오서 이제 피크아웃 하다가 더 올라가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서 네. 파월이 이번에 얘기한 거의 핵심은 미묘하게 해석하지 않을 거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물가 꺾이는 걸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이런 속도를 긴축하는 게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일단은 물가 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가 잡겠다라는 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어쨌든 피크아웃이 나오고 증시가 약세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네. 원래 계속해서 보스틱 총재 같은 분은 굉장히 그랬죠. 비둘기파셨는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차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뭐가 제일 걱정스럽냐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자산 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밀접해요. 네. 지난주에 거의 모든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오는데 네. 동시에 지난주에 금리는 하락하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스르륵 올라와 버립니다. 그 얘기는 연준은 분명하고 명료한 물가 하락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네. 자산 가격이 올라오니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연결고리, 순환고리, 예. 야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긴축한데 자산 가격 쭉 조정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같이 빠지고 있다가 네. 이제 도와주나 이러면서 아. 바로 또 이 순환고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더 중요시 생각해서 깰 거냐, 증시냐 물가냐 해서 연준은 분명 얘기한 거죠. 나는 일단 물가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빠지는 거 보겠다고. 그 얘기는 아마도 6월 FOMC 때 50bp 올리고 7월 올리는 건 다들 제 동의.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말에는 조금 쉴 거요 이런 이야기를 혹은 그런 시그널을 줄 거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흔히 말하는 증시 하락과 이제 연준의 어떤 네. 비밀파적인 이야기들이 막 갑자기 부각되고 있지만 예. 진짜로 연준의 컨센서스 글로 돌아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 시기상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연구원님의 그 뷰는 알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일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만난답니다. 그까지만 나와 있어요. 만난다는 내용만 그것만 이제 밝혀졌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주문은 다 필요 없고 인플레부터 잡아라였는데 혹시나 여기서 인플레 말고 뭐 증시도 좀 보고 경기도 살펴라 이런 쪽으로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한번 그쵸? 가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네. 지금처럼 특정 당의 상하원을 독식하고 있었을 때 중간 선거를 치르면 대부분 한 개 정도는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애초에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싱턴에서도 사실은 11월에 중간 선거면 9월, 10월 정도에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막 6월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목전에 두고 있는 선거가 아직 없어서 인플레에 대한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아까 우리 손현정 앵커께서 우리 5월 금통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영훈님 보시기에 이번 하는 총재도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네. 시장에 좀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주열 총재가 네.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돼서 보면 결국은 지금은 금리 올리면 경기 안 좋아지는 건 알겠지만 알지만 물가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콜을 주셨고 네. 사실은 되게 워낙 오랫동안 이제 IMF에서 근무도 하시고 예. 워낙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던 분이라 네. 그러니까 연준 정책을 그대로 차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경기 안 좋아지는 건 아는데 일단은 물가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일단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7월 연속 인상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는 주신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미국도 결국은 물가에서 성장 둔화로 관심이 이동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화두일 것 같고 아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이기 때문에 미국은 1%이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50bp씩 올리게 된다면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월부터는 금리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데 역전이 될 거에는 이 자금 유출도 나올 수 있고 또 환율 관련해서도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금리 역전에서는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뭐 IMF 때 기억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금리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 다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는 일단은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높아서 실질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한국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물가까지 고려해서는 한미금리 역전이 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진짜 현실화될까?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가 2017, 2018년에 한국, 미국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사실 자금 이탈은 채권 시장에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에서의 이탈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컸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쪽에 더 이게 많이 보실 텐데 흔히 말하는 한미금리 역전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미금리 역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포인트는 한국보다 미국 기준금리 높아진다? 한국보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와 진배 없고요. 네. 한국은 수출국가, 미국은 소비국가인데 예. 한국의 경기 모멘텀이 미국보다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경기 회복의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안 온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소비가 최근에 상품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출은 저희가 상품 수출하잖아요. 네. 미국의 GDP나 미국의 소비 전체 지표로 보면은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이 서비스로 이동하면 한국 수출이 하락하는 속도는 조금 빠를 수 있다. 그래서 한미금리 역전 때문에 시스템 샥 이런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다만 위험자산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해석하셔야 될 것은 한미금리 역전은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한국보다 훨씬 좋다. 그 얘기는 한국의 수출 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신호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6월입니다. 6월은 그동안 우리가 금리 인상에만 집중했습니다만 연준이 이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양적 긴축이 시작하거든요. 지금 채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 영향이 사실은 연준도 잘 모르겠대요.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맞습니다. 미칠지. 네네. 근데 대충은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이 어떠리라고 짐작하십니까? 아마도 큐티가 처음 시작할 때는 큐티의 규모도 저희가 서서히 늘려가서 9월 달에 맥스로 가는 거고 지금 당장은 워낙 단기자금 시장의 잉여 유동성이라고 할 수 너무 있는 많으니까. 영래포의 그러니까, 유동성이 2조 달러 정도 있기 네.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가 시작되면 미국 국채 발행 규모도 줄어서 일단은 시작 자체가 그것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준 효과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예. 큐티 처음 할 때 예. 시장에서 논리가 금융위기 전에 1조 달러도 안 되는 연준 자산이 4조 달러로 4배 늘었는데 3,600억 달러 줄이는 게 뭐가 어렵겠냐. 네. 4배가 늘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1년 후에 엄청나게 펀딩 리스크에 문제가 생겼었죠.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적정 버퍼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나이브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가 오면 적정 버퍼라는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소실되기 때문에 연준도 지난번에 할 때도 4배 늘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는 4조에서 한 2배 정도 이상 늘었고 예. 대신 줄이는 속도는 3배 정도 더 빨라졌으니 예.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렇게 봐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되자마자 단기간 동안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임계점을 감히 누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는 큐티로 인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통위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학자 분들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겹쳐진 거고 경기 침체의 기술적 의미는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이야.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데피니션의 네네. 의미인 것이지 저희 같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역성장이 실제로 2개분기 나냐 안 나냐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라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핵심은 경기의 모멘텀이 빠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흔히 말한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에서 저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올해 물가 상승률이 1.4. 네. 그리고 성장률이 3.0인데 1년 동안 성장률 전망치는 고작 0.3%포인트 빠졌는데 물가 전망치는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소비가 좋아질 거래요. 물가가 올라오고 3배 이상 올라오고 전망 대비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한국도 경제학적으로 데피니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 2개분기 연속 역성장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어리한 환경에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느리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냄새가 나는 뭐 그렇게 알아들으면 네, 되겠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조금 시장이 강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연준의 그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지만 어쨌거나 숨 좀 돌리자고요. 숨 좀 돌리게 해주면 좋겠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게 증시에는 미국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가장 우호적인 결과일까요? 사실 베스트는 저 역시도 바라고 있는 것은 네. 미국의 노동 공급은 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고 대신에 사람들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네. 늘어나고, 네, 드디어 직장으로의 복귀가 빨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슬로우 다운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진짜로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긴축을 이미 하고 있지만 네, 아 진짜 이거 위험한데라는 거에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금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사람들은 고용시장 복귀 안 하면 연준의 선택지는 정해집니다. 침체를 가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되니까 긴축 더 강하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호적으로 나오려면 사람들이 일하고 경제활동 그것 때문에 참가율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슬로우 다운 되고 그 말씀은 실업률은 약간 올라도 되네, 그죠? 사실 실업률은 자체는 이미 지금 거의 60년 거의 내 뭐, 저점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유지되거나 네. 뭐 사실 그것보다는 질적으로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는가 복귀하느냐, 여부랑 그것으로 인해 실제로 임금 기업들이 상승률이 느끼는 임금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있는가 네. 이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로서는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반대의 만약에 경우는 반대 경우에는 조금 증시가 갑자기 또 달리다가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기준 판단 기준이 최근에 미국, 유럽, 영국 중앙은행장들이 다 똑같은 네. 질문을 받습니다. 네, 만약에 너희들이 경기 둔화를 각오하고 심지어 미국은 침체를 각오하고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할래? 예,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럼 금리 더 올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중앙은행들의 판단은 설령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게 보고 시급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뭐 연준 입장에선 핵심 저기로 이제는 뭐 뒤도 볼 게 없다. 더 강한 긴축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성훈 책임연구원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조금 저희들한테 증시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그런 힌트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네.